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머릿속으로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죠. 언제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루함을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지루함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들,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루함 속에서 탄생했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떠올린 건 복잡한 실험실이 아니라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순간이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매일 산책을 하며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지루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죠. 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삶일까요? 혹시 우리가 지루함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신기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즉 지루할 때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우리 뇌에서는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연결되면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현재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이 만들어지죠. 마치 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어 정보들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는 뇌의 특정 부분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지루할 때는 뇌 전체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의적인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모두 스마트폰으로 채워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는 10분, 커피를 기다리는 5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는 20분.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뇌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순간들인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자극적인 콘텐츠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1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게 했고 다른 그룹은 15분 동안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 후 창의성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루함을 견뎌낸 그룹이 창의성 점수에서 무려 40%나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루함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나는 너무 바빠. 지루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지루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제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150번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한 번 확인할 때마다 평균 2에 3분씩 사용한다고 하면 하루에 최소 5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에 쓰는 셈이죠. 이 5시간 중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업무상 필요한 전화, 중요한 메시지 확인, 길 찾기 등등.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들입니다. 무의미한 영상들을 보거나 이미 본 SNS 피드를 또 보거나 별 의미 없는 게임을 하거나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들 중 일부만이라도 의도적으로 지루함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하루 3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진정한 지루함을 경험해본다면 말이. 저는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씩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본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충동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했습니다. 마치 뇌 속에 잠들어 있던 창의적인 부분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스마트폰을 보던 시간들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전에는 유튜브 영상이나 SNS를 보는 것이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표면적이고 자극적이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만족스러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지루함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자극에 중독되어 있을 때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루함을 통해 뇌가 휴식을 취하고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더 깊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생각 주간을 가집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오직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만 보내는 것이죠. 그는 이 시간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요한 전략적 결정들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구글에서는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의 20%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직원들은 당장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실험할 수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구글의 많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바로 이 20%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창의성이 향상될까? 혹시 그냥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 정교한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fMRI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의 뇌 활동을 비교해 본 것이죠.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할 때는 뇌의 전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는 뇌의 여러 부분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서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때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뇌 영역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네트워크 활동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자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주의력은 다른 곳에 분산시키면서도 뇌의 배경에서는 자유로운 연결과 탐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뇌가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여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유로움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지루함을 견디기 어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예전 사람들도 지루함을 싫어했을까요?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루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18에 19세기 이전에는 지루함에 해당하는 단어가 많은 언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것을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지루함을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게 된 걸까요? 많은 연구자들은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공장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루함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과 스마트폰까지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자극에 노출되면서 자극이 없는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즉석에서 오락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하철에서 5분을 기다리는 동안, 커피숍에서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자극이 정말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지속적인 자극에 노출된 사람들은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 어려워하며 창의성도 낮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근육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로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지속적인 자극에 지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더 자극적이고 더 빠르고 더 강렬한 콘텐츠를 찾게 됩니다. 마치 중독과 비슷한 패턴인 것이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디지털 중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5분도 견디기 어려워하고 알림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것처럼 디지털 자극에 중독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하며 진정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의도적으로 지루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있는 것과 의도적으로 지루함을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후자는 적극적인 선택이고 자기 개발의 한 형태이며 창의성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론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도적인 지루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모든 디지털 기기를 꺼두는 것이죠. 처음에는 3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인드풀 워킹입니다. 음악도 듣지 않고 팟캐스트도 듣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죠. 걸으면서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창문 응시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도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30분, 1시간도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는 대중교통 명상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그냥 멍하니 있어도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불편할 것이라는 점이죠. 우리의 뇌는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극이 없는 상태를 불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감이 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근육이 아픈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지루함 연습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1회, 2주는 정말 힘들어하지만 3회, 4주가 지나면서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2회,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평소에 산만했던 마음이 점차 안정되면서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되죠. 책을 읽을 때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업무를 할 때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창의성이 증가합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뇌 속에 잠들어 있던 창의적인 부분이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로 감정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지속적인 자극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전반적으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네 번째로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지루함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루함을 연습한다고 해서 모든 자극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쓰고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마치 식단 관리와 비슷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지만 가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인생의 즐거움이죠. 마찬가지로 지루함도 적당한 비율로 우리 삶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 중에서 1회 2시간 정도는 의도적으로 지루함을 경험하고 나머지 시간은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면서도 현대 생활의 편의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함을 연습할 때는 무조건 혼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디지털 프리타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모두 함께 스마트폰을 치우고 대화를 나누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있거나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디지털 자극에서 벗어나서 뇌가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후 내적인 처리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축적되면서
우리는 점차 더 깊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루함을 통해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지루함이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발견들을 만들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J.K. 롤링의 이야기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녀가 처음 해리포터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 언제였을까요? 바로 기차. 여행 중에 기차가 고장나서 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가지고 있던 책도 다 읽어서 정말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루한 4시간 동안 해리포터라는 캐릭터가 완전한 모습으로 그녀의 머릿속에 나타난 것이죠. 마법사 학교, 퀴디치, 호그와트의 기숙사 시스템까지. 나중에 7권의 소설로 완성될 거대한 세계관의 기본 틀이 바로 그 지루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SNS를 확인하느라 바빴을 것이고, 해리포터는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예로 린-마누엘 미란다를 들 수 있습니다. 뮤지컬 해밀턴의 작곡가인 그는 휴가 중에 해변에서 몬 체르나의 알렉산더 해밀턴 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게 읽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책을 덮고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18세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현대적인 랩과 힙합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고 해요? 역사적 인물을 현대적인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그 지루한 순간에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결국 토니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하는 역사적인 뮤지컬로 완성되었습니다. 과학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 케쿨레는 벤젠의 구조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 발견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벤젠의 구조를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어느 날 벽난로 앞에 앉아서 멍하니 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원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고 깨어나자마자 벤젠이 고리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은 유기화학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화학 제품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사람들이 일식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라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의식적인 노력보다는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에서 더 잘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정 문제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뇌는 배경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보통은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 갑자기 해답이 의식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큐베이션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알을 품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무의식 속에서 서서히 익어가다가 때가 되면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인큐베이션 과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뇌가 배경에서 조용히 작업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쏟아부어 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냄비 뚜껑을 열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익을 수 없겠죠. 실제로 많은 창의적인 전문가들이 이런 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설가들은 글이 막힐 때 억지로 쓰려고 하지 않고 산책을 나가거나 다른 일을 합니다. 음악가들도 마찬가지로 작곡이 어려울 때는 악기를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죠.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가들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회의실에서 브레인스토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꺼두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는 이런 시간을 통해 페이스북의 중요한 전략적 방향들을 결정해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천재들이 아닌데 나에게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창의성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창의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지루함은 바로 그런 잠재력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은 15분 동안 흥미로운 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15분 동안 지루한 작업, 예를 들어 전화번호 베끼기를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1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게 했죠. 그 후 세 그룹 모두에게 창의성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빈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내는 과제였는데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운 영상을 본 그룹은 평균 5회 6개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지루한 작업을 한 그룹은 8회 9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무려 1회에 3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아이디어의 질적 차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의 아이디어들이 훨씬 더 독창적이고 실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그룹들은 물 마시기, 연필 꽂이로 사용하기 같은 일반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했지만, 지루함을 경험한 그룹은 소리 증폭기로 사용하기, 미니 화분으로 만들기, 임시 휴대폰 스피커로 활용하기 같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창의성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누구에게나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원리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계속해서 머리를 쥐어짜는 대신 잠시 자리를 떠나서 복도를 걸어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학교에서 복잡한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더 열심히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문제에서 멀어져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런 지루함의 경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 학원이 끝나면 숙제, 숙제가 끝나면 게임이나 영상 시청.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죠. 하지만 아이들의 뇌는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지루함의 경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루함을 통해 상상력이 발달하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이 길러지며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실제로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교육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유 시간을 많이 제공합니다. 정해진 활동 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육 방식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학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무학교 시간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 학원에서도 단순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변화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대신 때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허용해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아이들이 심심해, 뭐 할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즉시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심심한 것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심심할 때 무엇이 생각나는지 지켜보자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불편해하지만 점차 스스로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아이들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과 창의성이 크게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남으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5분, 10분의 자투리 시간도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10분 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관찰해보세요. 점심시간에 바쁘게 인터넷을 검색하는 대신 조용한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영상을 보는 대신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점차 다른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더 창의적이고, 더 집중력이 있고, 더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루함의 힘은 단순히 창의성 향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루함은 우리의 정신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정신건강 문제들과 지속적인 디지털 자극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SNS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과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게 되고 항상 무언가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게 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루함을 통해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작은 것들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명상이나 마음 챙김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련의 핵심은 결국 지루함을 견디고 내면과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디지털 자극에 노출되어 있으면 깊이 있는 대화나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조금만 지루해져도 다른 자극을 찾아다니게 되죠. 하지만 지루함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침묵도 불편해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부부나 연인들이 할 말이 없어졌다,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극에 익숙해져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커플들에게 종종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스마트폰도 치우고 TV도 끄고 그냥 함께 앉아있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화려한 데이트나 자극적인 활동 없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무언가를 해야만 즐거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자극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런 깊이 있는 우정을 경험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지루함은 우리의 자아 이해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루함을 통해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아 이해가 깊어지면 삶의 방향성도 더 명확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여행을 통해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거나 영상이나 종교적 수련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루함에 익숙해지고 그 힘을 온전히 경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도 치우고 책도 읽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시간도 정말 천천히 갈 것이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불편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근육이 아픈 것을 견뎌내는 것처럼 지루함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차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복잡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며 마음도 점차 평온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창의적이고, 더 집중력이 있고,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루함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창의성과 지혜를 일깨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소중한 능력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루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지루함을 친구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당신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선물들을 기대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지 상상해 보세요. 지루함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실제로 지루함을 실천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로는 너무 어렵다. 주변에서 이해해주지 않는다. 시간이 정말 없다. 같은 고민들 말이죠.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간 부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바빠서 지루함을 경험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번 솔직하게 자신의 하루 일과를 분석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시간, 출근길에 유튜브를 보는 시간, 점심시간에 인터넷 서핑을 하는 시간, 퇴근 후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 잠들기 전 SNS를 확인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합치면 하루에 최소 2에 3시간은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오락과 휴식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시간들 중 일부만이라도 의도적인 지루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루 2에 3시간 중에서 30분만이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 출근길에 팟캐스트를 듣는 대신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관찰해보세요. 점심시간에 유튜브를 보는 대신 조용한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루 중 몇 번의 작은 지루함 세션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씩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멍하니 앉아있으면 게으르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 같아 보일까봐 불안하다. 같은 걱정들 말이죠. 하지만 이런 걱정은 대부분 우리의 착각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누군가 당신이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영상이나 마음챙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직원들의 명상과 휴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정말로 주변 시선이 걱정된다면 명상이나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보세요. 잠시 명상 시간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실천의 어려움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를 덜 소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는 의식적인 노력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루 1시간씩 지루함을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이 익숙해지면 10분으로, 10분이 익숙해지면 15분으로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침실에서 10분 동안 지루함을 경험한다처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어려움은 지루함 자체의 불편함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견디기 어려워진다. 자꾸 딴 생각이 나거나 불안해진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뇌가 지속적인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극이 없는 상태를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마치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근육이 아픈 것과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불편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내 뇌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점차 편안해질 것입니다. 만약 너무 불안하거나 초조해서 견디기 어렵다면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완전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해보세요. 이것도 일종의 지루함 연습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려움은 효과에 대한 의심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만으로 창의성이 향상될까?
혹시 시간 낭비는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루함의 효과처럼 서서히 나타나는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집중이 잘 된다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갑자기 떠오른다거나, 마음이 더 평온해진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 말이죠. 이런 변화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종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지루함을 경험한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기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단하게 기록해두는 것이죠. 그러면 며칠, 몇 주가 지난 후에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확인되면 지루함을 계속 실천할 동기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6번째 어려움은 외부 환경입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어렵다. 사무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하기 어렵다. 같은 문제들 말이죠. 완벽하게 조용한 환경을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지루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지루함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도 그 소리를 배경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그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호흡이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시끄럽거나 방해가 많은 환경보다는 조용한 환경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다가 실천을 미루는 것보다는 불완전한 환경에서라도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7번째 어려움은 가족이나 동료들의 반대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해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루함을 실천하면서 실제로 더 창의적이고 집중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도 점차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루함의 과학적 근거나 성공 사례들을 설명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휴식과 명상을 지원한다는 사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지루함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좋은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8번째 어려움은 즉시 포기하고 싶은 충동입니다. 며칠 해보다가 이건 내게 맞지 않는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루함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2에 3주는 꾸준히 해봐야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깊이 있는 변화를 경험하려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해서 몸이 변하지 않듯이 지루함도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지루함을 실천할 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간에 딴 생각이 들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나 일정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루함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모두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계속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업무상의 문제가 지루함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지루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창의성이 향상되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루함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 중에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일찍 시작할 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도 마세요.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5분만이라도 가만히 앉아보세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거나 그냥 멍하니 있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테지만 그 불편함도 성장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창의적이고, 더 평온하고,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자신을 말이죠. 지루함은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가장 소중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되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창의성과 지혜를 깨워보세요. 지루함이라는 열쇠로 그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해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광고, 알림, 콘텐츠, 소음들이 수문의 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극들에 계속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를 말이죠. 지루함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깊은 곳에 묻혀 있을 뿐이죠. 지루함이라는 삽으로 조금씩 파내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자신을 믿으면서 말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당신만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당신만의 깊이 있는 통찰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루함이 실제로는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루함의 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무실에서, 집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들,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가장 의미 있는 통찰들이 바로 지루함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하세요. 지루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세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